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호작용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광, 온도, 습도, CO2 양수분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광 조절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환경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광 조절하려고 하면 스크린하고 전조. 자, 전조는 쉬우시죠?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전조 틀어서 보강해 줍니다. 스크린은 어디에 관련돼 있으실까요? 스크린은요? 광하고요? 예, 환기, 광. 그렇죠. 스크린을 닫는다는 얘기는 햇볕을 늘리는 건가요? 줄이는 건가요? 그렇죠. 날 뜨거울 때 온도가 뜨거우면 어떡해요? 예, 이런 알루미늄 스크린이나 스크린을 쳐가지고 광량을 줄이는 목적이죠. 자, 어린 묘목을 정식을 지금 해놨는데 태양볕이 밖에 엄청 강광인데 그대로 떨어지면 얘가 살아남을 수 있나 없나요? 이때 스크린 쳐야 되겠죠. 차광, 빛을 가리는 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게 되면 반대로요. 스크린을 다 열어놓고 온풍기를 떼는 게 온도가 빨리 잡힐까요? 아니면 좀 닫아놓고 면적을 줄이시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닫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겠죠. 왜냐면 피복제 밑을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는 따뜻하지만 지금 바깥쪽이 한 5도, 4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기는 비늘 손 갖다 대보면 이게 차가운가요? 뜨거운가요? 차갑다는 얘기는 뜨거운 열기가 여기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서 바람 계속 불고 하면요? 열기가 밖으로 계속 이게 환기열을 손실이 발생이 돼서 열기가 빠지니까 뜨거운 공기 올라가면 자꾸 실어내리겠죠. 그러니 막아서 공기가 위층으로 못 올라가게끔 저 위에 있는 보온 스크린을 쳐버리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피복에 닿나요? 안 닿나요? 그러니까 난방했을 때 기름값이 덜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실까요? 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에너지 절감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에너지 절감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온실은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열수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일부 반사돼서 튕겨나가고 일부 피복제에서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가 들어오겠죠. 그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내의 공기 온도를 높입니다. 땅으로 떨어지거나 작물체에 떨어지면 지온을 높이거나 식물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야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없어지면요. 추워지니까 반대로 땅에 있는 열기가 빠져나오거나 작물체에서 열기를 뺏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낮 동안에 투입된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가둬서 최대한 안 빼느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난방도 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보온 커튼도 치고 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값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인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 그럼 야간에는 온도 얼마 맞추실 건가요? 네, 토마토 재배하시는데 야간 온도를요? 10도까지. 수경 재배하시면서 환경 재배하시면 10도 너무 낮은데. 네, 이제 이걸 고민하시게 되는 거예요. 10도를 잡으시면 난방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의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전류가 잘 되나 안 되나요?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게 사실은요. 환경지역에 내가 10도 세팅을 하면 난방비를 줄였으니까 와 성공했다 이러실 건가요? 아니면 줄여놨더니 애가 제대로 끄지를 못하면요. 그렇죠. 이거 고민이 되시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적의 요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농장 상황에 적합한 환경을 세팅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 남이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현장에 계시는 대표님들이 최종적으로 조금 미세 조절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재배는 우리가 전문지식 얘기하는 것들이 이러한 레파토리를 알고 하시는 거냐 모르고 그냥 세팅을 넣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날이 추운데 환기온도를 20도 잡았습니다. 20도 넘어가면 천창 측창이 열려요. 난방을 몇 도에 맞추셨다고요? 21도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실까요? 난방은 계속 때우고 있고요. 왜요? 얘는 21도 넘어가야 쓸 거니까요. 근데 환기창은요 세팅을 잘못 잡아서 20도에 잡아놓으니까 계속 난방이 돌면서 얘는 열고 있겠죠. 그럼 기름 탱크에 기름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환기온도하고 난방온도는 보통 한 1도 이상 편차를 둬서 환기온도는 높게 난방온도는 낮게 잡는데 요거 순간에 깜빡하셔가지고 온도를 역전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기름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고 그래서 쓰셔야지만 비용을 헛되이 낭비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습도 조절하면요. 난방, 환기, 습도 제어, 스크린, CO2, 미스팅, 공기, 관수까지. 자, 관수는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습도하고요? 물 주는 거하고 습도, 내부 습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표기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양수분 흡수를 원활하게 잘 해서 증산을 해버리게 되면 공기 중에 습도는요?
높아지죠. 작물 빼고 여름철에 봄철에 들어가 보면 습이 높은가요? 낮으신가요? 온실 내부는요? 작물 없으면 습도가 떨어지죠. 그럼 양수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내부의 습도도 달라질 수 있다. 작물자가 커가면 커갈수록 습도는 그래서 증산 열심히 일 잘하면 습도가 높아지는 게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물과 양수분은 관수하고만 관련 있고 온도는 어디랑 관련이 있으실까요? 온도는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관련이 있으신 거예요. 뭘 돌리든 난방을 했습니다. 온도를 높여줍니다. 습도 떨어집니다. 환기, 밖에 있는 환기창을 열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열면요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네. 습도 제어, 미스트를 틀어서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기화작용에 의해서 온도를 떨어뜨렸더니 습도는 올라가고 온도는요 떨어지겠죠.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 주는 것까지. CO2는 어디예요? 잘 안 보이시는데 CO2는 3개. 환기, 습도 제어하는 것과 CO2 가스 주입하는 것. 자, 그런데 환기하고 얘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CO2는. 환기창 뭐 내 맘대로 열고 닫는데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측창을 열었는데 환기창 위에도 열었는데 바람이 쌩 불고 있는데 CO2 가스 높아야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밖으로 쓸려 나가면요 CO2 가스가 도움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액화탄산가스를 쓰는 시점이 되시면요. CO2 발생기가 아니라 액화탄산가스면요. 이것도 돈 주고 충전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가스 레인지 쓰신다라고 하면요. 뭐가 집에 있죠? 회색의 본보통, 깡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해서 가스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CO2 가스 충전을 해서 쓰는 개념인데 환기창 다 열어놓고 측창 다 열어놨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어요. 가스 아무리 주입 많이 해봐야 CO2 농도가 높아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CO2 주입하실 때 그래서 보통 해 뜨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는 CO2 주입하다가 측창이나 환기창 열기 시작하면 CO2 공급을 멈추는 집들이 많아요. 어차피 밖에서 들어오면 한 350ppm에서 400ppm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 관계없다라고 해서 안 넣는 경우가 있으신 거죠. 자, 그런데 연동하우스의 규모가 있는 온실입니다. 정밀 제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필요로 하는 게 700ppm을 맞춰야 된다고 돼 있으면 이런 농자들은 조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환기창 열리는 각도에 따라서 CO2 가스 주입량을 늘렸다 줄였다 같이 해봐요. 안 넣는 것보단 그래도 집어넣는 게 어떻게 해요? 광합성 효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 환경제에 대해서는 환기도 CO2랑 연계가 그래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경제어 시스템 복합으로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제어기라고 하는 컨트롤 박스가. 자, 환경제어 하려고 하면 온실 내부에 뭐가 있으셔야 될까요? 환경제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조절하실 거죠? 온실 내부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보면 온도, 습도. 그러니까 온습도 상자는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엽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내부에 온수 상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온실은요. 온실 따뜻한 방이에요. 왜요? 휘복제 씌워놓고 이거 밀폐시켜 놓으면 바깥쪽 대비해서 안의 온도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그래서 온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 내부는요. 내부의 온도 습도는 어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햇빛. 그렇죠. 햇빛. 또 뭐 있으실까요? 바깥의 온도, 바깥의 습도. 또 뭐 있으실까요?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바람의 속도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온실이 온도를 뺏기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다 방풍벽 세우지 않습니까? 바람 많이 부는 지역들은요. 북서계 저풍 불면 저쪽에다 하나를 놓고 바람이 치고 다이렉트로 못 오게끔 한번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죠. 이게 풍속과 풍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속, 어느 쪽에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있느냐, 풍향과 풍속 두 가지를 보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풍향은 왜요? 온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 보면 뭐 렉겐피니언이라고 해서 좌측창, 우측창을 엽니다. 좌측, 우측을 다 열어놨는데 이쪽에서 돌개 바람이 세게 불고 있으면 열고 버티는 게 나을까요? 닫는 게 나을까요? 그럼 환경지역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래서 풍향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얘가요. 똑같이 100% 열었다가도 이쪽에 바람이 센다 그러면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외부 기상대, 기상 센서라고 하는데 온실 바깥쪽에 어떤 센서가요? 기상 센서가요. 기상대가. 풍향, 풍속, 일사, 햇볕양도 봅니다.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가무 센서, 우적 센서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복합 환경지역 시스템이 들어가면요.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저 센서가 다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이 움직여요.
센서 빼버리면 움직이지 않는 제품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환경지역이 내부의 온도습도 측정할 수 있는 온습도 상자, 바깥쪽에는 기상대. 자, 이 상태에서 내부에 뭐가 하나 더 있으시면 좋을까요? 온도습도 모두 하나 보시면 도움될까요? 온도습도 CO2. 네, CO2도 하나 있으시면 좋겠죠. 네, 요즘은 복합 환경지역을 가게 되면 그래서 온도습도 측정하는 센서와 CO2 측정 장치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상대는요, 낮게 다는 거 아니고 잡아 올려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오른쪽에 기상대가 밑에 있을 때와 올라갔을 때 차이점이 뭘까요? 이걸 낮게 달아놓으면요, 바람이 왼쪽에서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용마루 꼭대기, 지붕 꼭대기를 때리면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똑같을까요? 좀 달라질까요? 그래서 기상대는요,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연통을 밑에 달아놨어요. 온도가 똑같을까요? 습도도 바뀌겠죠. 옆에 보니까 나무가 소나무가 아주 근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낮 시간만 되면 거기 그늘이지면요. 광량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방해물이 있는 데는 하시면 안 되는 게 기상대. 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람의 영향을 받거나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풍향 풍속이 바뀐다거나 온도 습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그 값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잘못된 거 모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 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잡아 올려줘야 된다. 보통 한 1.5m에서 요즘 한 2m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높은 지점에서부터 1.5에서 2m 정도는 높이는 것을 그래서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적이는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저기에 있는 환경적이 중간에 있는 저 컨트롤 박스에서요. 환경적이에서 온실 내부에 있는 제어반이라고 하는 전기 컨트롤 박스에 신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릴레이나 마그네트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요. 거기에 실제 모터나 유동편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작동, 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환경제어 시스템은 보통 조그만 컨트롤러 화면에서 보실까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보실까요? 왜 컴퓨터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까요? 돈 들어가는데. 자, 지금 보시면 센서가 몇 개죠? 온도, 습도, CO2, 밖에,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상. 센서가 이렇게 많으면 숫자로 보시는 게 나을까요? 그래프로 보시는 게 편안하실까요? 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수치로 보시려고 하시면 이게 제역이 조그만 화면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PC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 권장한다라고 하면 이거 돈 들어가니까 뺀다라는 개념보다는 복합 환경제기는 넣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온실에 들어간 이 데이터가 1년치가 농사 짓는 동안에 축적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되실까요? 아니면 이거 의미 없는 데이터일까요? 내가 농사를 올해 잘 졌습니다. 내년에 질 때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온도 습도 관리했는지를 보면 도움 되실까요? 안 될까요? 도움되죠. 제가 작년에 농사 졌는데 완전히 농사가 망했어요. 그때 관리했던 대로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데이터가 3년치, 5년치가 쌓여있다라고 하면 우리 농장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면 중요한 자료는 꼭 백업 데이터를 남기셔야 돼요. 컴퓨터는요, 아무리 고가형을 쓰셔도요, 컴퓨터와 통신이 문제가 되거나 컴퓨터 자체에서 저장하는 게 뭔가 문제가 되면요, 저희 스마트폰 갑자기 고장나면 사진 다 살릴 수 있나 없나요? 있어요. 있죠. 돈 주는 대신. 네. 컴퓨터도 들고 가셔갖고 돈 주면 살릴 수도 있고 안 되실 때가 있어서 꼭 스마트폰이나 환경제어 시스템 쓰실 때 중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저장. 네, 저장을. 그림도 하나 남겨두시고 그래프도, 데이터도 저장.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컴퓨터랑 연결됩니다. 전선으로 외부 기상대 연결되고요. 실내로 들어가는 온습도 상자 연결이 되고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전기 제어반 쪽에 수도, 자동 조작에 들어가는 것. 이게 환경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필요하면 습도, CO2 측정 장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합 환경 제어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이런 기술들을 다 쓰고 있었고요. 원격 제어에 이런 부분을 다 쓰고 계셨고 요즘에 뭐가 들어갔죠? 여기에요? 온도 습도 조절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뭐가요? 네, 원격 제어 기본인데 네, 사실은 스마트폰의 최대 수혜자는 CCTV 업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네, CCTV 카메라가 들어가서 지금은 작물의 생육 상태도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실제 저기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어떤 목적으로 많이 쓰실까요? 네, 도둑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CCTV를 많이 장착하고 계시고요. 단
CCTV도 24시간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환경제어도 24시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특히나 수입산들은 같이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PC 하나에다가 CCTV 뭐 연결하면 되고 환경제어 연결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네. 두 개가 동시에 24시간을 돌게 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요. 어딘가에서 충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산들은 권장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시더라도 CCTV 별도 그리고 환경제어는 별도 고스톱 많이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스톱 많이 치시다 보면 이게 컴퓨터가 다운돼요. 그래서 가급적 요거는 딱 그런 목적으로만 쓰시게끔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스톱 이야기는요 싫어합니다. 하도 이거 많이 하시다가 이게 클릭 많이 하셔가지고요 여기 바이러스 침투돼가지고요 컴퓨터 밀어내고 새로 가신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고스톱이나 이거 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환경제의 컴퓨터에서는 좀 안 하시는 걸로. 요즘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니까 차라리 스마트폰을 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상부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제어 시스템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물 들어가는 쪽에 관수를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 자, 관수 시스템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좌측에 뭐가 보이시죠? 일단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수경재배 시스템을 가게 되면요, 제일 저렴하게 가시는 방법은 지하 관정 펌프를 땅에다 하나 설치하고 물을 끄집어 올려서 그대로 스프링클러나 점적으로 밀어내시는 방법이 제일 싸죠. 왜 물탱크 하나 넣으시면 150만 원 늘어나지 않습니까? 펌프도 한 50만 원 주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수경재배 시스템이나 시스템 좀 안정적으로 구동하시려고 하면 권장사항은요, 물탱크를 지상부에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수압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지하수를 땡기다 보면요, 지하수가 충족할 때는 괜찮은데 갈수기가 와갖고 물이 부족하면요, 물만 오는 게 아니라 공기도 벌컥벌컥 올라와요. 그럼 공기가 섞여 있는 물을 배관으로 밀어내면 물을 밀어내는 힘이 세질까요? 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엄청 떨어져가지고요. 심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에어포켓이 배관에 형성이 돼서 공기주머니가 나오면요, 완충작용을 해서 모터가 도는데 물이 안 밀려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안 돌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좀 균일하게 뽑아내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비용이 들어가시더라도 지상부에 물탱크 하나를 넣으시고 여기다 담그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칠발을 하는 것이고, 자, 배관 연결을 합니다. 자동화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우측에 보시는 4개 전자 밸브가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1번 밸브, 2번 밸브 돌아가면서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급 펌프가 있어야 수압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돈이 들어가는 게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관정 모터 쓰시면 관정 펌프 하나만 쓰시면 끌어올려서 밀어내니까 돈이 안 들어가지만 지상부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탱크 하나 놔야 됩니다. 그 물을 다시 수압을 밀어낼 수 있는 압력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공급 펌프가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펌프가 물을 밀어낼 때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압이 자꾸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기본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밀어내실 수 있겠죠. 네.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한 5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블로그로 조금 이게 좀 어설프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초창기부터 보시던 분이 천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귀농하신 네 분이신데 젊은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2분이셨는데 오이 농사를 들어왔습니다. 2년 차인데 농사가 영 작황이 안 좋아. 애들이 키가 똑바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키도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다 말라 죽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을 한번 틀어보세요라고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현장 컨설팅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애처로워서 지나는 길에 한번 실제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물탱크가 있었던 집일까요, 없던 집일까요? 없어요. 그 동네는 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대요. 그냥 관정에서 뽑아서 밀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점적 테이프로 물 주고 있는데 펌프 돌려놓고 테이프 가서 만져보시면 돼요. 만졌더니 물 잘 나가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 동그랗게 부풀어서 빵땅해서 이렇게 찔러도 안 들어가야 돼요. 좀 탕탕한 느낌이 있어서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만져봤더니 얘가 앞에가 물컹물컹해. 펌프 가까운 쪽이 물컹물컹하면 저 끝에 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농자재 연결해가지고요, 관수 좀 오래 하신 분이 다행히 그쪽에 계셔가지고 사장님 돈이 비용이 들어가도 이거는 하시면 좋겠다. 왜요? 수압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압 체크하는 깃발 하나 달아드렸어요. 이거 깃발이 쫙 올라가야 물이 쫙 빠지는 건데 이거 안 올라가면 절대 안 올라가면 이 상태로서 끝에 물 가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테스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 동, 두 동, 한 번에 두 동을 민다라고 가정하면 반절을 점적으로 잠그시는 거예요. 그럼 수압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밀었을 때 물컹물컹했던 점적이 빵빵해지면 이건 100% 수압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업체에서 펌프 갖다 놓고 물탱크 놓고 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요? 훨씬 더 잘 나가죠. 말라 죽는 거 없어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분이 2년 뒤에 그 동네 1등 하셨대요. 기존의 선배님들 다 제치시고요. 1등 하셨대요. 근데 처음에 그거 도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 오일을 하는데 물탱크를 비싼 돈을 주고 지상부에 올려놓고 펌프를 거기다 2만원짜리 센 걸 달아서 왜 하느냐 돈 들어가게라고 하셨는데 그거 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 달아지셨죠. 지금 이게 스마트폰 장비에서부터 뭐 토양 수준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농사 지시니까 기존에 20년 하신 분하고 이게 기술력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돈을 무조건 투입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스마트폰 장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농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고 쓸 수 있는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은 비용을 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밀어냅니다. 중요한 거. 배관은요. 우리가 사람이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수질의 지하수라고 하더라도 물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네, 불순물이나 미네랄 성분들, 사람 몸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도 있으니까요. 이건 작물한테도 똑같이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들이나 말씀하신 불순물이 있다라고 하면 침전물이 생겨요. 점적 테이프는 언제 교체하실까요? 그렇죠. 막혔을 때 교체.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포인트인데요. 점적 테이프는 언제 교체하시나요? 햇볕을 봐서 사가서 교체하실까? 아니면 뭐 쓰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터져나가서 또는 사용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삭기 시작을 해서 바꾸실까요?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언제냐면요. 점적이 막혔을 때. 즉 내부에 뭐가 발생이 됐을까요? 침전물이 스케일이 껴가지고 이물질이 쌓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뒤에서부터 막힐까요? 펌프 가까운 앞에부터 막힐까요? 뒤에서부터 막혀요. 그래서 조금 경험치 있는 대표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들은 딸기밭에 6개 베드가 있으면 12줄 1200m 한 놀이 오롯이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좀 경험치 있는 대표님들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작기 끝나면 뒤에 10마다씩 잘라요. 10m만 새로 연결해서 쓰세요. 그러면서 5년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놀이 한 동에 딸기 200평 단동에 들어가는데 10동 있으면 몇 놀 들어가야 되죠? 점적 호수가요? 10동이면 10놀이요. 그런데 이걸 10m씩만 자르면 몇 놀이면 되실까요? 한 놀이면 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기하는 거 혼자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끝단에서부터 막힌다는 얘기는 이물질이 뒤에서부터 축적이 된다는 얘기는 뒤에 막히기 전에 열어서 빼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제가 교육하는 걸 상당히 안 좋아하세요. 자꾸 오래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 제가 태생이 강원도 출신이라서 강원도 완전히 두뇌산골이라서 농사 짓기 싫어서 전기를 배웠는데 여기 와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레파토리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 뒷단을 열었는데 막 이물질이 쏟아져요.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빼세요. 그러면서 닫으세요. 두 번째 줄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렇죠. 벨방을 닫으시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오래 쓰실까요? 못 쓰실까요? 오래 써요. 오래 쓰실 거예요. 5년 쓰셨으면 7년 쓰실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블랙리스트에 올려드릴 거예요. 아, 우리 대표님은 거래하면 안 되는 분이시구나. 너무 오래 쓰신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5년 쓰셨는데 7년 쓰신다라고 하면 그 작물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 높여갖고 그 비용 뺄 수 있으실까 없으실까? 지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수 시스템 들어갈 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넣어야 되는 것이지. 영화기를 달아도 계속 이물질이 껴요? 수질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네, 수질에 따라서. 네, 사실은 그 수질이 안 좋으시면요. 수경 재배를 하셔도 탈이 납니다. 철분이 많은 겁니다. 철분은 꽝입니다. 철분은 포기하셔야 돼요. 네, 철분은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수막 돌려보시면 피복도 다 수명이 확 떨어져요. 빨갛게 바뀌면요. 광투과율이 줄었잖아요. 겨울은 잘 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생산량이 줄어드실걸요? 광량 1% 줄면 생산량이 1%가 준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피복제비가 녹색으로 녹물로 피복 코팅이 돼버리면 거기다 도료 뿌린 거랑 다를 게 없으시잖아요. 햇볕 줄이시려고.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으셔서 특히나 철분 많으면요. 피복제 수명도 줄어듭니다. 근데 그건 불용화되어 있는 철분이라서 작물이 먹나요? 못 먹나요? 못 먹어요. 네, 못 먹는 철분. 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적은 빨리 막힐까요? 늦게 막힐까요? 금방 쌓이죠. 네, 그래서 철분 많으시면 1년마다 바꾸시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일러도 막히고. 네, 보일러 배관도 다 막힙니다. 그래서 수질이 사실 시설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수막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점적의 수명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이 좋은 걸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단 어찌됐든 지하수 수질이 좋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여거울 청소 잘 하시고 밸브 끝단 열어서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빼주시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면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량계요. 자, 우리 집에 수도세를 내시나요? 안 내시나요? 수도세 낸다는 얘기는 저기 상수도에서
뭘 우리 집에 달아주고 가셨을까요? 공짜로요? 계량기. 계량기값 내신 적 있으신가요? 전 낸 적이 없는데 저희 집에 달려있더라. 네. 그래서 수조란개를 달아놓으니까 상수도 저쪽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계량기가 우리 집에 물 들어온 양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사용한 물의 양을 아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업용에 쓰는 시스템 그 유량계는요 더 좋은 걸 써요. 요건 디지털이에요. 물이 들어가면요 집에 있는 거는 그냥 숫자로 보시는 거잖아요. 얘는 제어기에 신호 보내가지고 진짜 물 지금 들어가는지도 알려줘요. 그래서 사실은 관수 시스템 그러면 핵심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유량계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네, 유량계. 그래서 유량계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배관에 진짜 물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자, 혹시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물탱크에 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펌프를 2시간 돌려놓고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모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요. 혼자만 타고 죽으면 상관없는데 얘가 혼자 타나요? 같이 태워먹냐? 태워먹나요? 자, 그러면 이게 타서 모터가 50만 원 들어가고 기계실에 홀라당 탔습니다. 예, 한 1000만 원 들어갔다라고 치면 유량 센서 하나 들여놓는 게 비쌀까요? 이게 비쌀까요? 예, 모터 한 번만 안 태워드시면 사실은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럼 더 심각한 거. 스마트폰 장비인데 우리 집에 유량계가 없어요. 1시간 물 돌려라. 틱.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을 1시간 공급했습니다. 물탱크에 물이 없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물 없이 모터가 혼자 공회전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공회전하고 연락. 그렇죠. 열나고 끝나시면 감사 땡큐 한 건데 화재 나면 안 되십니다. 모터가 그런 공회전을 하게 되면요 무부하 상태가 돼서 돌다 보면 안에 코일을 막 감아놨거든요. 수천만 원이요. 코일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교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수 시스템에서 첫 번째 보는 센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토양 수분 센서가 아니고요 관내 물의 흐름을 측정하는 유량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게 기본입니다. 여광이 들어가고요 배관 내의 물의 흐름을 측정하는 유량계. 그래서 제어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타이머로 하든지 간에 토양 수분 센서의 피드백을 받든지 간에 펌프를 돌리고 전자밸브를 열어서 각 구역별로 물도 주지만 어떻게 해요? 물이 진짜 들어가는지도 모니터링하는 유량계가 있고 배관 내에 이물질이 축적이 되면 유량계도 고장날 수 있고 전자밸브도 고장날 수 있고 점정수가 빨리 막히기 때문에 앞쪽에 여과기 필터를 달아서 배관 내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준 것까지 이게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어떤 제어기를 내가 올리는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어기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고가형 제어기 안 쓸 거니까 관수 라인은 그냥 대충 넣어도 되겠네요. 대충 하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대충 해도 될 것 같아. 대충 하셔도 될까요? 자, 그런데 작물이 물을 줬더니 이렇게 잘하시면요? 네. 그래서 이게 물 주시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스마트폰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물이 고르게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이 갖춰줘야지만 내가 뭔가 조절을 하든지 변화를 모색을 했을 때 작물체 전체적으로 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하셔라라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사 센서에 따라서 물 줍니다. 햇볕량이 좋으면, 광량이 높으면 물 자주 주는 게 좋을까요? 적게 주시는 게 좋을까요? 자주 줘야 돼. 그렇죠. 햇볕량이 좋으면 물을 자주 주려고 해서 우리가 일사 센서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광 센서. 광도에 따라서 물 주는 거. 토양 수분 센서. 토경 재배를 하고 있으신데 땅속에 수분 장력계를 꽂아놨습니다. 토양 수분 장력계를 보니까 건조하게끔 계속 수치가 지금 올라가요. 킬로파스칼은 높아지면 건조한 겁니다. 2.5kPa, 3kPa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막 넘어가요. 그럼 물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센서의 반응에 따라서 물을 줄 수 있는 기술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을 줄 때 점적이나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줄 때도 있지만 온실의 내부에 온도가 높아지면 뭘 돌리신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그렇죠. 미스트 트는 거. 이거는 배관이 물배관인가 아니면 환경지역이 전선으로 가야 되나요? 물배관. 그렇죠. 물배관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 미스트를 나중에 설치하시는 게 좋을까? 아니면 관수배관 땅에 매립할 때 같이 가는 게 돈을 줄이실까요? 네, 그래서 혹시나 배관 묻으실 생각을 하시면 혹시 우리 농장이 고온기 때 미스트나 스프링클러 위해서 돌려야 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투입하시는 게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요즘에는요. 지금 여기도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만져보시면 누가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죠? 저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슬쩍 한번 보고 왔는데요. 잎사귀에 먼지가 떨어져요. 중국에서 공장 열심히 돌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 황사가 떨어집니다. 근데 온실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환기창 열고 측창 열다 보면 안으로 들어오죠. 여기에 떨어져 와서 심지어는 기공이 막히는 상태가 되면 작물 돌아다니면서 붓질해서 다 털어내실 수 있나 없나요? 이때 뭐가 있으셔야 될까요? 뭘로 해요? 네, 우리 집이 도로가 옆인데 고속도로가 횡 지나가니까 까만 타이어 분진이 맨날 들어오는 집이다. 그거 상품성이 있나 없나요? 과실에 떨어지면요? 없죠. 작물이 자꾸 떨어져서 기공 막히면 광합성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물로 털어내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요. 위에다가 물방울 입자 굵은 스프링클러 달아놓으면 좀 편안하실까요? 편안하지 않으실까요?
그걸 따지시면 돼요. 관수에서. 그래서 관수 그러면 물 주는 것도 보셔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미스트가 필요한 것이냐 또는 필요에 따라서 씻어내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수는 점적 버튼으로 물을 주시든 스프링클러로 주시든 점적 호스로 주시든 미스트나 폭으로 주시든 기본적인 요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탱크, 배관, 전자밸브, 펌프, 여과기, 유량계. 그러니 이 시스템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 건지를 판단해서 제어기 성능을 따져보시면 되겠죠. 센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고가로 가셔야 될 거고요. 그냥 타이머 기능만 있어도 된다고 하시면 제어기의 성능이 조금 단순하게 저가형을 도입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것이 관수 제어 시스템. 자, 일사 센서, 온스터 상자 들어가서 쿨링 습도 조절할 때 자,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내가 들어가서 느꼈을 때 아이고 뜨겁다. 지금 돌리는 게 맞으실까? 아니면 센싱을 하다가 센서의 온도가 높아지면 트시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환경제어기를 도입하시기 전과 후 전에 딱 들어서 말씀드려봤거든요. 사장님 온도에 얼마나 민감하시나요? 사장님 온도를 다 이거 감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본인 짬밥이 30년이라서 딱 들어가면 온도를 딱 느끼신대요.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으실까요? 정확하지 않죠.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다르시던데요. 일하시다가 땀이 나실 때는요. 좀 더운데 그러고 열면 얘네들 고온 피해 입은 거예요. 일하시다가 내가 몸이 좀 추워가지고 으슬으슬해서 닫아야겠는데 하고 닫으면요. 측면부는 내 피해 다 받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보다 훨씬 더 센서가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까요? 네, 훨씬 더 정확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좀 감정에 따라 다르실 수도 있고 내가 화가 나면 좀 뜨거우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명확하게 보실 때는 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필요하면 온도 습도 상자를 설치를 해서 습이 낮아졌어요. 적습이 60에서 80인데 30% 20% 떨어집니다. 미스트 트셔야 될까 마셔야 될까? 네, 센싱을 하는 게 맞으시죠. 온도가 고온기에 나는 29도 이상으로 올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느낄 땐 괜찮은데 틀어봤더니 32도까지 올라갔으면요. 미스트를 바로 틀어서 온도를 떨어뜨리셔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할 때는 센서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일사 센서가 되었든 온수 상자가 되었든 토양수분 센서가 되었든 딱 이거 보시면 이제 감 오시죠. 우리 농장에 어떤 센서가 있어서 어떤 기술을 쓰면 되는지 요거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일 좋으신 것은 업체에다 믿고 맡기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농장 상황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가장 잘 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활용 기술이 우리 농장에 필요할 것인가 요거 감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스프링클러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펌프를 가지고 한 번에 스프링클러도 돌리고 미스트도 돌리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비용이 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 우측에 있는 전자밸브에다가 전자밸브 배관을 따서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치 아니하게 중간에 있는 관비기에 비료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미스트로 품어내면 미스트 노즐이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못 버텨요. 빨리 막혀. 그리고 위에서 관비기에 들어가는 비료물이 잎사귀나 과실에 떨어지면요? 병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을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별도로 온수 센서 달아놓고 스프링클러나 미스트의 용량에 맞추어서 펌프를 산정해서 꽂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따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 네, 이게 F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비용을 줄이려고 해서 저 뒤에다 갖다 꽂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관 조금 들어가고 전자밸브 하나 들어가고 전선만 설치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근데 또 중요한 거 포인트 한 가지가 여기에 만약 미스트를 쓰신다고 하면 미스트가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럼 그게 관수용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물량과 수압과 미스트 노즐이 필요로 하는 물량과 수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좋은 노즐 사놓고요. 효과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수 설계라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비 양액 제어가 들어가면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뭐만 달라지느냐? 여기 들어가는 거 다 똑같고요. 여기에 양액기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니 우리가 농장 처음에 설계 들어갈 때 관수가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집어넣고 나중에 바꿔야지가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실까? 아니면 처음 들어갈 때 내가 양액기까지 올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배관을 조금 균일하게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관수틀을 잡고 가시는 게 돈이 적게 들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때 우리 농장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면 관수는 사실 온실에서 보면 큰 비용은 아니신데 자꾸 여기서 비용은 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줄이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농장에 필요로 하는 것까지는 투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양액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조절을 할 때도 딸깍 시간으로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유량 센서가 있으면 나가는 물량 대비 딸깍 속도를 내 마음대로 바꿀 거냐, 이걸 얼마나 정밀하게 조절하느냐의 차이가 관비기를 쓰시는 것인지 양액기를 쓰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pH까지 조절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니 양액제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디실까요? 힌트를 드리면 제가 시스템 전문이라서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하실까요? 유기형. 네, 물이 제일 중요하죠.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계 아니고요, 수질이요, 수질. 수질이 안 좋으시면요, 돈 들어갈 일만 늘어나시는 거예요. 자, 철분이 많습니다. 그럼 철분을 걸러내야 되겠죠? 걸러낼 수 있습니다. 돈 내시면요. 예를 들어서 철분이 많으면 RO 필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엽산투 필터요? 초방막 필터 같은 거 뭐 이런 거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를 달리갖고 이쪽으로 물 빠져나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격벽을 만들어서 방막 필터 하나 두고 하는 건데, 방막 필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요, 집에 정수기 쓰시나 안 쓰시나요? 우리나라 정수기 대부분 쓰시잖아요. 렌탈로 싸게 쓰지 않습니까? 정수기 필터 바꾸시나요, 안 바꾸시나요? 주기적으로 바꿔야 될까요, 안 바꾸셔야 될까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용으로 들어가는 이 필터는 하나에 1,100, 1,700만 원 하는데 필터 바꿔야 될까, 안 바꿔야 될까요?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1,200, 1,500이 아니고요, 몇 년마다 바꿔요? 집주마다 달라요. 우리 집 원수에 포함되는 철분이나 불순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십니다. 근데 그거 필터를 하면 식용도 가능해요?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농업용의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 이렇게 성분 분석하셔서 7수 나오는 경우는 이제 마시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주셨는데, 물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수의 오염병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중금속이 제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구리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비소라든가 이런 그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농사짓는 물을 쓰시면 안 되는데 사람 몸에도 인체에도 해롭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가 점진적으로 물이 퇴화되기도 하고 오염이 된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토경재배라고 있고 스마트폰 장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땅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매년 똑같이 농약 치고 거기에 비료가 들어가고 매년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염지집적이 되니까 어떻게 하시죠? 로타리 치고요. 네, 객토에서 흙 좀 갖다 이렇게 주고요. 토양 개량하기 위해서 유기물 좀 집어넣고요. 석회도 막 갖다 뿌리고요. 그러면서 물을 또 줘요. 물을 반나절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30cm, 40cm 식재층 작물 뿌리 내는 데까지 씻어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스프링클러 반나절 돌리는 거죠. 때로 하루 종일 돌리죠. 얘네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들어가다 땅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용량 캐패시티도 한계가 있으니 더 들어가면 지하수로 들어가겠죠. 오늘 안 들어갔어도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사실은 농업이요, 엄청 심각해요. 네, 물론 생활 오페스도 심각합니다. 제가 생활에 쓰고 있는 뭐 비누 쓰거나 샴푸 쓰는 거, 세제 쓰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농업도 수경재배만의 문제점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토경재배에서도 사실은 이미 우리는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 물관리 적절한 양만, 작물에 필요로 하는 양만 넣고 과다하게 습이 안 들어가고 앞에만 비료 많이 떨어지거나 물 많이 떨어지게끔 안 하게끔만 해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나 없나요? 네, 그래서 이걸 정밀관수라고 하십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만 균일하게 좀 넣자. 네, 환경오염이 자꾸 들어가요. 이런 개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액 수정지배 시스템 들어가면 요즘 뭘 보셔야 되느냐? 원수 분석은 첫 번째입니다. 원수 분석은 분석센터나 뭐 이런 데 보내셔가지고요, 돈 내고 하셔야 돼요. 우리 집 수질이 수경재배하기에 적합한지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생겼어요. 우리 이 농장에 물의 양이, 수량이 내가 농사 짓는 동안에 충분하게 확보되는지.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예. 아침에 샤워하다가 물 끊기신 분 계신가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실제 수경재배 현장은요, 처음에 박 사장님이 혼자 딸기 수경재배 했습니다. 돈이 돼요. 김 사장님이 빨대를 똑같은 지하수에 꼽아요. 최 사장님도 꼽아요. 자, 지하수 용량이 요만한 화분이라고 하면 이 화분이 이게 계속 쓸 수 있나요? 이게 한정된 자원이라고 보면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면 지하수 수위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 물을요, 수자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물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물 그래서 그냥 관정 펌프 돌리는 전기세만 뭐 1, 2만 원 내시면 되잖아요, 한 달 동안에. 근데 이게 앞으로는요, 지하수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물 부족 국가인데 농업용으로 쓰는 물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70%네요. 공장에 많이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저기 저 잔디밭 많은 골프장에 스프링클러 큰 거 돌리니까 많이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여전히 가장 많이 물을 요구하는 담수, 이런 깨끗한 담수를 요구하는 데는 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부족이 오면요, 농업 쪽이 타격이 제일 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동작의 물은 충분한지, 오염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나중에는 실제 물 사용 비율이 우리나라만 물값 쌉니다. 호주 이런 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물 사용량을 예산을 책정을 그 전에 해서 보내야 돼요. 당국에 보고해야 돼요. 그거 오버해서 더 쓰면요, 우리 전기 많이 쓰면 어떻게 하시죠? 누진세 붙죠. 물 많이 끌어다 쓰면 누진세 붙어요.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하수가 아직까지는 뭐 충족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질.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요? 요거는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에서는 물탱크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수경 재배하시려고 하시면 가급적이면 물탱크를 저 앞에 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펌프가 물을 배관에서 이송시킵니다. 여과기에서 이물질을 걸러줍니다. 감압밸브에서 필요한 수압으로 조절해줍니다. 유량계통에서 점적으로 들어가요. 자, 저 기계 빼고 이걸 직진으로 연결해서 이것만 딱 보시면 이건 무슨 시스템일까요? 관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관 따서 양액기로 들어갔다가 비료 타서 ECPH 정도 조절해서 집어넣게 되면 양액 제어 시스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액 제어 시스템. 비료 탱크는 보통 우리가 몇 개 타시죠? 수경 재배하시게 되면 A 탱크, B 탱크, 질산 탱크, C 탱크. A, B는 비료, 질산은 산도를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개가 들어가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탱크 4개 쓰시라고 권장을 해드려요. 이거 4개 만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입사는 한 돈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탱크도 넣고 라인도 하나 추가해야 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시는데, 이걸 쓰시라고 권장을 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수경 재배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관중 농약 넣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관중 영양제를 넣어야 될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전에 쓰셨던 선배님들이 이거 어디에 넣으셨죠? 저기 양액기에 보면 파란색 뚜껑을 열고 혼합 탱크가 있어요. 여기다가 관중 농약을 한 바가지를 부어요. 영양제를 한 바가지를 부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혼합 탱크 안에서 물이 돌다가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물이 점적호수로 나갑니다. 점적호수가 전자밸브 지나서 밑에 쪽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한 바가지 부면 앞에서부터 들어갈 텐데 저 뒤에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그냥 풀하시고 할 거 아니신가요? 내가 한 바가지를 놓았으니까 먹었겠지, 밭에.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신 선배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양액기는 무조건 혼합 탱크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쭤보면 어떻게 해요? 한 70% 이상이 전에 쓰셨던 선배님들이, 왜냐면 난 거기다 관중 농약이나 영양제 한 바가지를 넣을 거거든, 내가 마음 내킬 때.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근데 그게 같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혼합 탱크 안에다 붓게 되면요, 배관은 바닥에 바짝 붙여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해야 될 부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 밑에서 한 3cm에서 최소한 5cm를 뜨고 공간을 주고 탱크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게 배관을 연결합니다. 피팅 부속. 그렇죠. 가라앉아서 얘는 계속 돌고 앉았어요. 영양제 잘못 집어넣으면요, 나중에 햇볕 조금 들어가고 하는 집들은 가보면 밑에 녹조릴 때가 계속 나와요. 그 문제가 되실까 아니에요? 디스펜서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쓰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액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넣으셨으면 그거 다 수중 펌프 넣어서 긁어내셔야 돼요. 이게 마찬가지로 물탱크 안에다가 뭐 소일킹이라고 하는 소독제를 넣는 경우도 있으신데, 배관 소독하고 베드 소독할 때 넣는 소독제, 물탱크도 똑같죠. 그래서 소일킹 집어넣으신 다음에 양액기 돌려보면요, 일시가 막 2점대로 높아지는 집들이 있어요. 맹물만 넣는데. 왜요? 소일킹이 밑에 남아서 맨날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요. 안 빠지다가 계속 섞여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물탱크도 수중 펌프 집어넣어가지고 다 뽑아내십니다. 수동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거 그렇게 넣는 게 나을 거 아니면 탱크 하나 타서 저농도로 타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농도 비율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 넣는 게 안전하실까요? 그래서 양액기에 4개를 달아서 쓰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쓰시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A, B, C는 매일같이 움직입니다. 딱딱딱딱딱딱. 소네드 부분가 고정이 1번이 났어요? 그럼 4번이랑 바꿔 꽂으실 수 있나 없나요? 가능하시면 AS를 늦게 불러도 상관없죠.
근데 이런 전화가 언제 오신다고요? 명절날 아침에. 절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원팀장 미안한데 막 이러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런 게 있으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빼서 풀어서 여기다 꽂으시면 살려서 쓰실 수 있죠. 저는 이게 AS 목적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A, B, C, D 라인 쓰셔가지고 관정 동약이나 비료 같이 쓰시고 필요할 때 스페어로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비기에는 없었는데 양액기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친구야. EC pH 센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동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액기에는 EC 센서가 있어서 비료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pH 센서가 있어서 산도를 조절을 해요. 자, EC는 알겠는데 산도는 왜 조절하시나요? 산도 왜 조절하실까요? 비료 줬으면 네가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못 먹는데. 네, pH를 우리가 보통 약산성에 맞춰서 수경재배는 공급을 하는데요. 5.5에서 6.5 사이. 잘 맞추면 5.5에서 6.2가 좋답니다. 6.3 이내로. pH를 맞추는 이유는요. 비료는 전화해서 우리 집에 비료 주세요. 그럼 공짜로 주실까요? 아니면 돈 내야 주실까요? 비료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돈 주고 산 비료가 작물에 공급했는데 작물이 흡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pH가 약산성이 아니면 흡수가 안 되는 애들이 생긴다. 6.5대 7점대 넘어가면 철분 흡수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4.5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pH가 안 맞으면요. 망간이나 일부 무기양분들이 미량 요소들이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경재배할 때는 기본 요건이 EC pH 센서를 통해서 EC는 전기 전도도를 찍는 건데 비료가 들어가면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비료 농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EC. pH는 산도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경재배에서는 얘네들이 비료를 돈 주고 샀는데 흡수를 잘해야 잘 클 거잖아요. 얘네들이 pH를 못 맞추면 돈 주고 산 비료가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다 버려지겠죠. CO2랑 똑같아요. CO2 공급을 한창 하고 있는데 환기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CO2 가스가 밖으로 날아가면 내 돈이요? 펄럭펄럭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액기는 EC, pH를 두 가지를 조절한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경재배를 가면 토마토나 파프리카가 원래 뿌리에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수분은 뿌리 쪽에. 그 뿌리에 가는 그 배양액이라고 하는 비료물이 산도가 맞아야 되는 조건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산도는 4.5, 5.5 이렇게 맞히나요? 일반적으로 과체류의 경우는 대부분이 5.5에서 6.5 사이. 다 달라요? 식물마다? 대부분은 5.5에서 6.5 되면 뭐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작물 생육 단계마다 다르실 수 있어요. 네, 또는 나오는 배액을 측정을 해서 배지의 산도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계에서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물의 뿌리, 배지 안에 떨어진 게 중요한데 이게 농도가 높아지면 들어갈 때 좀 낮게 처방해야 되겠죠. 반대로 거기가 너무 낮아져 있으면 들어갈 때 산도를 좀 높게 처방을 해서 보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5에서 6.5대를 잡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근권부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영역에 5.5에서 6.5대 약산성 댐을 유지해야지만 내가 돈 주고 공급한 비료가 흡수가 가능한 조건이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생육 단계별로 조금 5.5 맞출 때도 있고 5.8 높여야 될 때도 있고 요거 조절도 양액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작물 생육 상태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셔서 10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